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폭염은 이제 거의 전 지구적 재앙 수준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 와이드 코너에서는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로부터 7월 집중호우 피해 이후 재점화된 4대강 사업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 대구 MBC 보도국 신병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이른바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다뤄보겠습니다. 대구로는 배달앱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때문에 고통받는 중소상인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출범을 했는데 대구로가 출범한 지 약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사업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병철 기자 정리한 리포트 먼저 보고 얘기하도록 하시죠. 대구시 수송구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간 매출 가운데 대구로를 통한 주문은 2건에 불과합니다. 대구로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는 배민이 한 90이면 대구로 5, 그다음에 뭐 여기요 5 이렇게 안 들어와요. 취재진이 주변 7곳의 음식점들을 확인한 결과 대구로를 통한 주문은 전체 배달 주문 가운데 평균 5% 수준이었습니다. 가맹점에서 내는 중개 수수료가 2%로 민간 배달앱보다 70% 이상 싸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다 보니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왜 대구로를 외면하는 것일까? 민간 배달앱들은 가격 할인 쿠폰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 쿠폰 제공이 드는 비용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높은 중개 수수료 등에서 나온 수익으로 충당하며 이용자를 늘리는 겁니다. 낮은 중개 수수료로 가맹점을 모으는 대구로는 이용자를 모으기 위한 할인 행사 등을 위해 대구시로부터 절반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예산 지원이 있으면 이용이 다소 늘다가도 예산이 바닥나고 할인 행사마저 못할 때는 이용자가 급감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구로는 거의 안 와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이 지금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대구로는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꾸준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구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렵게 깔아놔도 내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그걸 안 해요. 대구로도 구독 같은 거 그런 걸 해야죠. 배민하고 똑같이 가야죠. 잘 되는 회사를 보고 자꾸 따라를 해야죠. 대구시는 대구로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회원 가입 쿠폰과 재주문 쿠폰, 행복페이 할인 등의 명목으로 60억 4,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원하기로 협약했던 22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중소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배민 같은 공격을 갖다 상대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개별적이긴 하지만 내년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로가 공공배달 앱으로 개발됐지만 플랫폼 소유권은 대구시가 아닌 민간업체에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무턱대고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특정 플랫폼 회사의 기업 가치만 키워준다는 특혜 논란 때문입니다. 이미 특혜받을 수 있다. 그걸로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실제적으로는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신 기자. 네. 리포트를 보면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공공배달 앱 대구로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대구시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공공 배달앱에 대한 지원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민간 배달앱보다 많이 낮춰주는 만큼 대구시와 같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성이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대구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구로 운영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인 대구로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뒤인 작년 10월 말이죠. 대구시는 대구로를 전통시장 장보기와 꽃배달 서비스, 택시 호출 서비스까지 넓히는 등 시민생활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영업체와 계약한 대구로 운영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대폭 넓힌 건데요. 투명한 진행을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다른 자치단체들과 달리 대구시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택시앱 대구로 등과 같은 사업 확장은 특혜라면서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대구시는 다른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사업 예산을 승인받고 작년 12월 대구로 택시앱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 택시사업조합과 협약을 맺고 지원한 예산은 14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네, 지금 그 특혜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특혜 의혹이라고 제기되는 문제가 지금 대구로 문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대구시가 지역 기존에 있던 지역 화폐죠. 대구 행복페이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중단하고 대구로 페이로 전환을 한 것도 역시 특혜 의혹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를 중단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대구로 페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할인 폭이 큰 지역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구로를 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구시 의회가 반발했고 대구시는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해서 이전처럼 선불 충전 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로 페이 발행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변화된 디지털 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인 대구로 앱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구 행복페이 가입자는 77만 명, 대구로 가입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48만 명입니다. 따라서 지역 화폐가 대구로 페이로 전환하면서 대구로 가입자는 단순 계산으로 약 30만 명 가까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이 신규 가입자들에게 홍보비로 10,000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대구로는 30억 원을 쓰지 않고도 30만 명의 가입자를 더 확보하는 셈입니다.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100만 명 정도 되는 플랫폼은 가치가 500억에서 60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특혜가 의심되지만 대구로 운영회사 측은 처음부터 사업 확장을 계획했다며 부인합니다. 대구로 운영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배달앱을 시작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퀵이나 대리, 택시, 그외 각종 문화 콘텐츠로 인한 생활비리 플랫폼을 나간다고 사업 제한상에 명시를 했고요. 대구시도 다른 지자체와 달리 플랫폼 개발과 운영은 업체가 맡고 자신들은 홍보비만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등도 대구시처럼 홍보비만 지원하는 등 같은 운영 형태지만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공공배달앱 사업 담당 과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묵개비와 한 3년 기간을 정해서 협약을 해서 지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료가 된다면 아마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기준 배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해서 향후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보면 대구시의 행보가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로를 운영하는 회사인 인성데이터가 지난해 기업 분할을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취업의 지배 구조를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구로 운영 사업은 신설 법인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지요. 이태우 기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대구로 사업이 민간 운영업자의 지분 매각에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 대구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인성데이터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요. 2001년 4월에 대구에서 설립됐습니다. 인성데이터에는 그 자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그 전국 최대의 배달 대행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바이크뱅크입니다. 이 인성데이터는 2021년 3월에 대구시와 협약을 맺고 대구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인성데이터는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먼저 로지오를 흡수 합병한 뒤 다시 하나의 회사를 2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나누는 인적 분할을 해서 똑같은 이름의 신설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대구로 운영권은 이때 기존 인성데이터에서 새로 생긴 인성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묘한 것이 회사 이름은 같지만 다른 회사로 대구로 사업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인성데이터는 바이크뱅크로 흡수 합병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인성데이터는 왜 이렇게 복잡한 기업 분할을 했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기업 분할은 기업 가운데 일부를 떼서 팔거나 아니면 기업을 재평가하거나 또 기업 중에 일부의 그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쓰이는데요. 금융감독원이 2010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직전 3년간 물적 분할로 기업 분할을 한 123개 상장사 가운데 94%죠. 116개 회사의 목적이 매각으로 추정됐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이동민 변호사입니다. 생성된 법인이 기존 법인의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들이나 관계인들의 눈을 좀 속여서 매각하고 싶다 이런 의중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성데이터 측은 내부의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또 외부 투자자들의 요청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회사를 매각할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런 말을 그대로 듣기에는 좀 석연찮은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데이터가 이전에도 회사를 팔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 4월이죠. 대구로 사업자가 되기 전인데 인성데이터는 회사 전체를 자회사까지 묶어서 4천억 원의 매물에 내놓았고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가 인성데이터를 사려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네이버가 이 배달앱 사업까지 했어야 되겠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더 이상 매각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매각은 중단되거나 무산됐지만 네이버는 인성데이터의 주식의 10%를 4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름이 좀 낯선데요.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더메인 2021년에는 또 역시 배달앱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금융그룹이죠. 신한금융그룹이 10.5%의 주식을 400억 원에 사들입니다. 네이버나 이 신한금융그룹 모두 배달앱 사업에 진출하고 싶어 했던 기업들이죠.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 11월에 미용실과 음식점, 펜션 등 이 중소상공인들을 겨냥한 N배달 서비스를 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실련을 비롯한 그 대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소상공인들의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런 대구형 공공 배달앱 사업이 자칫 예산만 쓰고 민간 운영업체의 매각에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대구로 운영업체와
대구시의 운영 협약을 또 들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민간 운영업체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 협약이 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대구로 운영업체가 협약을 어기고 신설업체에다가 사업권을 넘기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대구시가 승인을 해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구로 운영업체가 2021년 3월 대구시와 맺은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 운영 의무 협약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운영업체가 본사를 대구 이외 지역으로 옮기거나 협약과 관련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만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공공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기도 등과는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들 자치단체들은 운영업체의 활동이 협약 내용과 맞지 않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대구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다른 자치단체들과 다르게 대구로 운영회사의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운영업체가 최대 주주가 되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법률지원단 이동민 변호사는 매각을 염두에 둔 협약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터는 서비스 개시 1년 뒤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 기업 분할로 생긴 같은 이름의 신설법인인 인성데이터에게 대구로 운영권을 넘겨줬습니다. 기존 인성데이터는 자회사인 바이크뱅크에 흡수 합병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기존 인성데이터가 협약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협약서에는 서비스 사업자인 기존 인성데이터가 신설법인의 대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인성데이터의 대주주인 황모 씨가 신설법인의 대주주였습니다. 인성데이터 측은 사업을 자신들이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고 대구시와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소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신설 법인이 권리뿐 아니라 역시 의무도 승계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또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게 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인성데이터는 대구로 운영사가 되기 1년 전인 2020년 네이버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었고 지난해 독립된 회사들로 나누는 인적 분할로 기업을 매각하기가 더욱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기존 인성 데이터에게 협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면 인적 분할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인성 데이터가 신설법인의 대주주가 되면서 수평적 분할인 인적 분할이 아닌 수직적 분할인 물적 분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적 분할은 회사를 나눠서 기존 주주가 각각 소유하는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똑같은 비율로 가져갑니다. 주주가 같을 뿐이지 분할된 회사들은 서로 지분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인적 분할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고 기존 주주들은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불만도 적습니다. 또한 물적 분할을 통한 기업 분할이 지분 매각에 이용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울린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서 2022년부터 인적 분할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뤄봤을 때 대구시가 인성 데이터가 인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를 이유로 해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 기자에게도 있었지만 이토 기자, 네. 올해 대구시가 공공배달 앱 대구로를 시민 생활 중심 플랫폼으로 좀 사업 영역을 좀 더 확장하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아예 운영업체에 지분 매각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요? 네, 그 취재진이 확보한 대구시와
그 인성 데이터 간 시민 종합 플랫폼을 만드는 협약서를 보면은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로 보면 아주 불리한 조항인데 넣었습니다. 또 다른 수상한 조항이 있는데요. 대구로 운영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구시에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로는 대구시가 안전판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그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출범한 2021년에 이미 대구시는 그 인성 데이터에 회사를 팔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신설법인을 만들고 이 신설법인의 대주주는 기존 회사의 대주주가 맡으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면 그 회사가 대구시에 사전에 승인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만 받으면 회사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맺은 그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 협약을 보면 이런 내용이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그 운영업체가 회사 지분을 매각할 때 대구시에 통보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건 매각하는데 걸림돌을 아예 걷어낸 셈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인성 데이터가 맺은 그 시민 종합 그 플랫폼 사업은 회사의 지분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대구시와 인성 데이터가 맺은 협약서를 보면요. 대구시 대표로 사인한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닙니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사인을 했는데요. 보통 그 대구시와 외부기관이 협약을 맺으면 대구시장이 사인을 하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대구시장이 아닌 부시장 사인을 받았냐라고 대구시에 물었더니만요. 협약서를 어떻게 구했냐라는 질문만 반복할 뿐 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MBC에 대해서 취재 거부를 지시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말만 거듭해서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온갖 특혜와 논란의 중심에 대구로 운영사죠. 인성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로 운영업체를 공모하던 시점에 대구시의 책임자가 바로 이 인성 데이터의 전 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요. 최 기자, 이거는 좀 다소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 7월 대구시는 대구형 배달 플랫폼 실무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서비스 사업자 공모에 나섰고 12월 인성 데이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공모 업무를 전담한 곳은 대구시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였습니다. 센터장을 맡고 있던 경북대학교 모 교수가 대구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대구로 사업 공모를 하기 불과 7개월 전까지 인성 데이터에 감사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교수는 잘 아는 사이인 인성 데이터의 대표의 부탁으로 감사를 맡았을 뿐이며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구시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인 경북대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당도 받은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성 데이터 뭐 그 나중에 저도 이제 감사 그게 문제가 될 줄 사실 아무도 몰랐던 거는 이제 우리가 뽑는 것도 뭐 심사위원도 저거 하고 이렇게 해서 뽑는데 그거를 뭐 저희인데 문제 삼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 없더라고요. 이처럼 공공배달앱 대구로 공모를 둘러싸고 심각한 불공정 시비가 일었는데도 대구시는 해당 교수가 심사위원이 아니었다는 이유 등으로 인성 데이터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는 대구로 사업 내용과
사업자 선정 절차, 평가 지표 등 공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특히 평가 지표 가운데 배달앱, 배달 대행 플랫폼 국내 1위 운영사를 자회사로 둔 인성 데이터에게 유리한 배송기사 지원 계획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공모 당시 대구에 본사를 둔 국내 공공 배달앱 선두주자인 한 업체도 지원을 했지만 하위권으로 탈락했습니다. 배달앱 운영 경험이 없던 인성데이터는 이 업체 등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취재진이 공공 배달앱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불공정한 의혹이 있다면서 설명을 요구하자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에 따라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로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주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신 기자의 얘기를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애초 취지는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좀 낮춰주자고 시작된 공공배달앱 대구로 사업이 온갖 특혜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관계자들은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로 인해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 의혹과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공무원들의 바른 업무 집행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민사회단체들이 조만간 수사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자 진상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전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내용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극한호우로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가 그리고 오송에서는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대한하천학회 회장이신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모시고 올여름 홍수 피해에 둘러싼 논란들 그리고 정부의 물정책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날씨가 정말 논란을 부를 만큼 여러 가지 수해, 그다음에 인재 혹은 천재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수해 정리를 한번 해보고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논란들, 이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 다시 이번 수해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난이 발생하면은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영어로 the buck stops here라는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은 내가 진다, 내 손에 진다. 네. 이게 어떤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돼야 되는데 네. 재난이 발생하면은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 탓만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정치적 판단을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악화되는 여론을 물타기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네. 이번 홍수 피해도 보면은 그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가 난 게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그 참사가 발생한 게 4대강 사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데 참 그걸 보면 우리 사회가 참 말의 품격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말의 품격이라는 것은 적어도 사실관계에 기준을 기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을 넣는데
보편 타당 합리적인 어떤 것을 자기 생각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가 안 맞고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폭우가 많이 오긴 했는데 예천에서는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산사태가 여러 군데서 났고요. 금강에서는 아예 제방이 붕괴가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비가 많이 왔다는 건 물론 맞지만 충분히 올 것이라는 예상도 했었는데 올해 홍수 피해의 특징, 눈여겨볼 지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아무리 극한 홍수가 오더라도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인명 피해는 줄여야 됩니다.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많았죠. 그리고 이번에 홍수 피해 원인, 산사태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예전과 판박이 형태로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 우면산 산사태, 그다음에 춘천 산사태, 밀양 산사태 현장을 보면은 전부 임도, 그러니까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임도 있지 않습니까? 임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군사용 도로에서 시작되고, 그러니까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와 같은 산사태 위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책을 10여 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걸 볼 수 있고, 다음에 미호강 제방 붕괴는 2020년 8월 그 전남 구례의 사시천이라고 있는데 그때 엄청난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거와 판박이입니다. 거기에서도 제방 관리가 도로 밑으로 가면서 좀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터져버렸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도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결국은 이 전체를 책임지고 수습돼야 되지만은 향후 대책도 마련해야 된 부서인데, 안타깝게도 행안부 장관이 지난 한 6개월 동안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걸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뭐 장관이 있고 없고와 큰 차이가 있겠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컨트롤 타워는 정부 부서에서는 행안부 장관인데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뒀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수 피해가 왜 났느냐는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에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다분히 정치 공세고 과학적인 접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난데없이 4대강 사업이 어쨌든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원인으로. 본류에서는 피해가 없었다. 4대강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주로 피해가 많은 곳은 이제 지류들이다. 지류 지천에서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른바 이렇게 모래를 딱 바닥을 퍼내는 것이죠. 준설을 해가지고 정비를 막 다시 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았던 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4대강 시즌2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그래 된다면 전국 하천에 또 강바닥 파내는 사업이 진행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같은 대통령 지시 따르려 그러니까 환경부 공무원들이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그런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준설 그러니까 콕 찍어가지고 준설만 깨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홍수 예방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댐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제방을 넓힌다든지 그다음에 제방을 높인다든지 네. 그다음에 방수로를 뚫는다든지 그리고 하천변에 큰 지류지를 만들어서 큰 비가 오면은 물을 담는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리고 준설도 하나에 들어가는데 준설은 하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홍수 예방하려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평가를 해서 지역마다 대책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준설 하나만 콕 찍어가지고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난리 났죠, 이제.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아마 환경부 공무원분들께서 아마 참 말은 못하고 지금 고심에 고심할 건데 아마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교수님, 문재인 정부 때 4대강에 대해서 보가 치수 기능, 이수 기능이 별로 없다. 오히려 생태계에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보를 일부 철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의 또 결정을 근거로 들면서 4대강 보호해체는 안 된다고 뒤집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 환경부가 거기 급발진을 한 것 같아요. 감사원의 어떤 감사 결과를 말 그대로 자기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 결과로 환경부 장관에게 조치사항으로 충분한 기초 자료를 활용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 영산강 보호 처리 방안을 다시 마련하시오라는 거거든요. 네. 철거 얘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조금 더 마련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환경부 장관은 예 감사원의 뜻대로 독립기관이니까 뜻대로 이런 저기 과학적 방법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겠다. 그래 통보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발표 그러니까 6월 20일이죠. 발표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하자마자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환경부에서 보도 자료를 냅니다. 감사원에서 보호 철거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8월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영산강, 금강의 2개 철거가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참 너무 이것은 엄격하게 물관리기본법의 위반입니다. 왠가하니까 일단 감사원 그것도 위반이지만은 일단 환경부가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뒤집으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감사원에서는 자료를 좀 더 충분히 모으고 그리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다시 평가해라는 건데 이것을 다 생략하고 했는데 또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다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와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거는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그 물관리기본법도 위반한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4대강 벌써 감사원 감사 5번째였고요. 할 때마다 뒤집어집니다. 자꾸. 관점이 뒤집어지는데 왜 이렇게 바뀐다고 보십니까? 자꾸 이렇게 바뀌면 감사원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우리 정부, 아직 우리나라가 아직 건전한 아주 상식적인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 그만큼 감사원이 제 위치를 못 잡아주면은 우리 사회는 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도 이제는 뭐 어느 쪽이든 그 말을 자체를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4대강 사업 되고 난 뒤에 실제로 어떻게 이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계속 매년 낙동강에 대한 현장 조사 벌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그 수생태계 문제를 보자면은 보에 의해서 이제 물이 가둬지니까 그 미세 오염 물질들이 가라앉습니다. 이게 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최대 2m 이상 쌓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보면은
말 그대로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바닥이 전체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강바닥이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사급수 지표종인 깔따구 유충 그리고 실지렁이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그리고 산소를 측정해 보면은 거의 산소가 없는 상태. 다시 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태의 공간으로 변해져 있는 게 지금 사대강의 현 모습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강 위에는 녹조가 완전히 시퍼렇게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된 형편이다. 네. 그래서 수생태계적인 측면에서나 다음에 식수원 입장에서 볼 때도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네.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계속 걱정되는 게 녹조입니다.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식수와 관련해서 수돗물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녹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강과 낙동강의 목표로 하는 수질이 다르다. 둘 다 식수원이라서 그렇고 둘 다 국가관리 하천인데 한강 수질 목표와 낙동강 수질 목표가 다르다고 들어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낙동강 물 먹는 사람들은 뭐 좀 더 나쁜 물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수질 얘기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저기 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을 계략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BOD는 개선이 됩니다. 왠가니까 호수가 되니까 지금 호수지 않습니까? 네. 호수가 되니까 오염물질이 가라앉기 때문에 BOD는 개선되지만은 그 COD는 악화가 됩니다. 그냥 4대강 사업 전에는 낙동강은 2급수 정도 유지하다가 여름철에는 3급수 또 하루 이틀 4급수 되는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여름철에 아예 6급수로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환경기본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식수로 공급할 때는 1급수에서 3급수까지는 공급을 하게 돼 있고 4급수가 되면은 생활용수는 하지 못하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공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은 어떻습니까? 여름철에는 4급수 이하로 떨어집니다. COD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는 그 환경부가 물환경기본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전혀 그러니까 뼈아프게 지적하는 데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수도권의 식수원은 한강에 팔당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낙동강은 군데군데 지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목표 관리 수질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총인 경우를 보면은 팔당댐에는 0.02 ppm입니다. 네. 낙동강에는 물금 지역에는 0.04 ppm입니다. 2배죠. 그런데 미국 환경처인 EPA의 자료를 보면은 녹조가 발생하려면은 0.02 ppm 즉 이상이 돼 총인이 그 정도 있어야 녹조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에는 녹조가 발생 안 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강에서는 그 식수원 부근에서 녹조가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아예 관리 기준을 총인 기준으로 녹조 발생해라라는 기준을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매년 녹조가 그냥 창궐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가장 많았을 때가 우리가 그 1000셀 1ml당 100만 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ml는 1cm, 1cm, 1cm거든요. 공간이 부피가. 그러면 요 정도 됩니다. 여기에 100만 개의 녹조 알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걸쭉걸쭉하죠. 지금 통상적으로 낙동강에는
이 정도 우리 엄지손톱 이 정도에 보통 10,000개 이상 녹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물을 지금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데 지금 고도 정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도 정수를 한다는 것은 고도 정수 처리를 한다는 것은 낙동강물이 더 나쁘기 때문에 고도 정수 처리를 한다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강바닥은 저기 녹조 그러니까 저기 시궁창 냄새 나는 뻘로 코팅돼 있죠. 그 외에는 녹조가 뒷범벅이 돼 있죠. 그 물을 정수해가 이제 고도 정수해가지고 먹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민들은 수도권보다 뭐 인구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낙동강을 한강만큼 목표 수준을 맞춰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낙동강에 사는 1,300만 명 그 물을 먹는 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이 먹는 물, 우리 생명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우리가 양보할 거는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냥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만 듣기에도 왜 한강과 우리가 다른 목표 수질 하에 관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그냥 우리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이 2급 국민으로 보이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얘기는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시간이 다 돼서 네. 제가 오늘 끝으로 앞으로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하천이나 물 관리가 돼야 될지 교수님 네.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기후,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이와 같은 기상 용어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기상이변으로 재난이 발생하면은 지구온난화로 이런 게 발생했다. 그래서 천재로 변명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기상이변은 다시 해서 폭염, 그다음에 한파, 가뭄, 홍수 이와 같은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재난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이제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적응하는 어떤 자세도 필요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제도들이 또는 정책들이 개발되겠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또는 그 이산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든지 이런 것도 줄이려고 그러면 우리 삶이 조금 불편해지거든요.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기후와 관련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게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행정력을 모아야 되고 올 8월 달에 또 태풍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장마가 오고 또 비가 옵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홍수 피해의 원인과 앞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물관리 정책 여러 측면에 대해서 오늘 토크와이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일 우리가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던 공산당의 신문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언론학에서는 대표적으로 4가지의 언론체제를 이야기하는데 그중 하나가 사회주의 언론체제입니다. 이 체제의 특징은 권력이 집중된 당의 통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 홍보하는 무비판적인 체제를 말합니다.
한편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이 지향하는 듯 보이는 사회 책임주의 언론 체제는 언론이 이 사회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집권당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는 체제입니다. 뜬금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쌀의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시세에 따라 그날 다른 값이 매겨졌는데 이때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뜬금없다라는 말은 갑작스럽고도 엉뚱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후보자의 발언이 일부 언론이 정부의 활동에 대해 너무도 비판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 반대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공산당 언론이라는 발언은 뜬금없는 말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